안녕하세요. 아, 이 강의 법정도 마지막 강의 노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강의 노트는 레이파트 책의 맨 마지막 챕터. 결국 레이파트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합의제 모형과 그 다음에 다수제 모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어떤 종류의 민주주의가 더 우월한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려고 세계 각국의 정치 제도들을 이렇게 합의제와 다수제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합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독립 변수는 한 국가의 정치 제도가 얼마만큼 합의제 모형과 가까운가, 이제 그걸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렇게 행정부 정당 차원 그리고 연방 단방 차원에서 2차원적인 공간에서 36개국의 정치 제도들을 합의제냐 아니면은 다수제냐로 구분을 했었죠. 1차원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행정부 정당 차원에서 다수제 모형, 그리고 2차원에서 위로 갈수록 연방 단방 차원에서 다수제 모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두 차원의 점수들을 합쳐서 한 국가가 얼마만큼 다수제냐 합의제냐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런 국가, 예를 들어서 영국과 같은 국가는 1차원에서 뭐 한 1.2 정도, 그 다음에 2차원에서 또 1.2 정도, 이건 이제 합치면 한 2.4가 되겠죠. 다수제 정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합의제 정도가 이제 강한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립 변수는 이 행정부 정당 차원에서의 점수와 연방 단방 차원에서 점수를 합쳐서 합의제 정도 또는 다수제 정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게 독립 변수고, 이제 여러 종속 변수들이 있죠. 첫 번째 종속 변수는 스트라이크 액티비티. 그러니까 파업의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독립 변수가 합의제 정도가 강한 정도니까 합의의 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파업의 정도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이 영향력의 방향으로 볼 때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이런 관계가 있죠. 합의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파업은 감소하는 뭐 이런 패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합의제가 이 파업을 일으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의제가 좋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별표들이 있어요. 이 별표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10%, 그리고 별 3개짜리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1%. 그러니까 이 별이 3개면은 장수돌침대가 아니라 별이 3개일 경우에는 이 통계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데, 이 통계 분석 결과가 틀릴 가능성이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거칠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별표가 없기 때문에 이 결과는 별로 신뢰할 수 없는 결과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budget deficit,
이거는 이제 재정 적자를 의미하는 거죠. 역시 합의제 정도가 증가하면 재정 적자는 감소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합의제가 뭐 좋다는 것이지만 별로 신뢰할 정도의 강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자유주의의 정도, 자유도. 그래서 뭐 여러분도 이렇게 구글 들어가서 GLB 프리덤 인덱스, 뭐 HJK 프리덤 인덱스, 프리덤 하우스 인덱스 이걸 구글에 찍으면 금방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이제 플러스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가 좋은 사인이죠. 그러니까 레이파트가 주장하고 싶은 취지야 부합하는 사인이죠. 왜냐하면 레이파트 교수는 합의제를 옹호하는 그런 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제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유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플러스가 좋은 사인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별이 없으니까 이게 별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결과고, 그다음 riot, 뭐 소요, 뭐 그런 거겠죠. 폭동 또는 소요. 이거는 구간별로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역시 이제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합의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지만 별표가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유의미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political death는 뭐냐면 그 정치적인 죽음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광주 민주화 항쟁 때문에 뭐 돌아가신 분들, 또는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뭐 잡혀서 뭐 고문을 받아서 돌아가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정치적인 죽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합의제일수록 정치적인 죽음, 정치적인 이유로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야지 합의제가 좋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레이파트 교수가 얘기하려고 하는 취지와 부합하는 결과죠. 근데 이제 이 세 변수, 이 별 하나짜리는 뭐 거의 큰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다른 변수를 통제하면 쉽게 사라지는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법정을 듣는 학생들 리스트를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이 법정만 듣는 학생이고, 반 정도는 정의분하고 여선을 같이 듣는 학생이라서 아마 다른 변수를 통제해야 된다. 그리고 별 3개가 통계적으로 뭐 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학생이 한 반 정도 되겠죠. 여선이나 아니면 정의분을 안 들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강의를 끝나고 회귀 분석 강의 내용을 3개짜리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런데 정의분이나 여선을 듣는 학생은 이걸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거니까. 근데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통계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학생, 그리고 좀 통계에 대해서 알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이 회귀분석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해서 합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질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경제적인 성장, 합의제가 증가할수록, 합의제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경제 성장은,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나와야지 좋은 사인인데 마이너스가 나왔죠. 하지만 이 별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치제도, 합의제, 민주주의하고 경제 성장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 상승. 그래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물가 상승을 더 잘 잡아준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도 뭐 별 하나짜리고 여기 별 하나짜리니까 이것도 뭐 크게 신뢰할 만한 결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변수 하나만 통제해도 이 정도의 신뢰도는 쉽게 무너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업률인데 실업률도 뭐 이 기간 동안에 그 합의제 민주주의일 경우에 실업률이 이제 감소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합의제가 좋다는 거를 뒷받침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별 하나니까 크게 신뢰할 정도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별이 두 개가 있어야지 통계적으로 신뢰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그래서 여러분 설문조사 결과도 항상 95% 수준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95%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설정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5% 정도가 틀릴 가능성, 5% 정도의 틀릴 가능성을 용인하고 95%는 이 통계 분석 결과가 믿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칠게 얘기하면. 그래서 별 하나짜리는 이제 통계적인 유의미성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뭐 크게 물론 이제 레이파트 교수는 가능한 한 뭐 별 하나라도 더 붙여서 이 합의제 민주주의가 다수제 민주주의보다 더 좋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별 하나짜리도 이제 이렇게 포함을 시켰는데 뭐 일반적으로 별 하나짜리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질과의 관계 또 이제 다른 변수들을 살펴보면 달 레이팅 그 다음에 외하는 레이팅 이건 이제 민주주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변수에 대해서 설명이 있죠. 달이라는 학자 측정한 민주주의 척도 맨하탄 레이팅 여기는 오타예요. 달이 아니라 맨하탄이라는 학자가 측정한 그 다음에 여성이 의회에서 의석을 얻은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여성의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죠. 여성의 상하원 의석 비율. 네. 그 민주주의 척도는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죠. 네. 그리고 여성의 대표성도 합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꽤 강하게 나타나죠. 이거는 이제 캐비넷, 정부에 참여한 정도 여성이 두 개, 95% 수준의 신뢰도. 그 다음에 패밀리 팔러시는 가족 정책의 혁신성과 포괄성. 윌렌스키라는 학자가 측정한 지표예요. 그래서 이것도 별 하나.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두 결과를 보면 합의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합의제 민주주의는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킨다. 뭐 이거는 이론적으로 상당히 좀 분명하죠. 왜냐하면 합의제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요소가 이제 비례대표제니까 아까 정부 차원에서 합의제 민주주의 정도 X축 그게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게 이제 정당 체제죠. 정당 체제에 관련된 정치제도, 정당 체제, 그리고 또 선거제도. 선거제도는 이제 비례대표제가 합의제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례대표제에서는 여성들이 이처럼 의회 또는 정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그 밖에 다른 변수들은 왜 합의제 민주주의가 이전에 살펴봤던 뭐 경제 성장이나 아니면 뭐
예산 적자 뭐 등등 뭐 이런 변수에 왜 합의제 민주주의가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의제 민주주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당 체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당 체제는 뭐 좋게 얘기하면 뭐 소위 요즘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뭐 협치 때문에 뭐 경제가 성장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정부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입법적인 교착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저해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불분명한 경우에요. 예산 적자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뭐 다당 체제면 이 당 저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오히려 적자가 늘어나야겠죠. 근데 아까 예산 적자가 합의제 모양에서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죠. 물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산 적자가 감소하는 건 아니고 다수제 민주주의에 비해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예산 적자가 덜 예산 적자 폭이 덜 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론적으로 왜 정당의 수가 많은 그런 정치 제도에서 예산 적자가 줄어드는지 그거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그 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여성의 대표성은 누가 봐도 이론적으로 좀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rich poor ratio 이거는 이제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위 20% 수입 나누기 하위 20% 수입. 그래서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소득층에 비해서 고소득층에 소득이 집중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제에게 유리한 결과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와야겠죠. 예.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합의제 민주주의가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인덱스 오브 파워 버서스 이것도 뭐 권력 분산 지수.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좀 분명하죠. 왜냐하면 합의제 민주주의는 뭐 다당제가 선출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부권 행사자들이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에 이 권력이 분산되겠죠. 근데 정작 별표는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것도 굳이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 다당제이기 때문에 그런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그런 군소 정당들 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뭐 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군소 정당들이 저소득층을 또 대변하는 군소 정당만 있는 건 아니죠. 우파 정당도 있기 때문에 굳이 비례대표성이 높아지고 다당 체제가 형성된다고 해서 저소득층을 대표하는 정당들에게 더 유리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론적으로 왜 그런지 불분명하죠. 그 다음에 vote turnout 이거는 이제 투표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참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변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들이 정치 참여도가 더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별 하나니까 뭐 큰 의미를 둘 건 없고. 그 다음에 satisfaction with democracy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또 여기서 플러스로 나왔으니까 뭐 합의제가 좋다는 얘기지만 별 하나니까 그 영향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합의제의 영향이. 그 다음에 differential satisfaction은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이제 합의제에 유리한 결과죠. 왜냐하면 여당과 야당에 대한 만족도 차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그 협치. 맞아요. 이 협치라는 게 나는 사실 이 개념에 대해서 매우 정체가 불분명한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뭐 논문을 써서 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협치는 하나의 그냥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고
정치라는 것 자체가 비협조 게임이기 때문에 이 협치는 어떤 특별한 조건,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익이 될 때만 서로 협력을 하는 거지. 서로를 뭐 서로가 손해를 보고 양보하면서 뭐 대화를 통해서 서로 협력한다. 그런 개념은 정치권에서는 비협조 게임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냥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한 거겠죠. 근데 어쨌든 어, 어, 정당 간이 이제 서로 협력하면 어떤 한 정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서로 조율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은 여당과 야당 간의 입장 차이가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여야의 입장 차이가 줄어들면 이 만족도 차이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뭐 굳이 이론을 만들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레이파트가 이런 이론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여야의 만족도 차이가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에게도 그리고 야당에게도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버먼트 디스턴스는 무엇이냐? 중위 투표자와 정부의 정책 입장 차이. 그래서 중위 투표자 입장은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었죠. 이번에 유권자들에게 이념을 묻잖아요. 0점에서 10점 사이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구해가지고 각 나라에서 유권자들의 어떤 이념 분포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간에 위치한 미디언을 얘기하는 거죠. 미디언 보트. 중간에 위치한 뭐 일반적으로 대개만 5점에 있는 유권자들이 중앙에 있는 중위 투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데이터에 따라서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쏠려 있으면 우측으로 그러면 이렇게 뭐 6점이 미디언 부터가 되고 또 왼쪽으로 쏠리면 4점이 미디언 부터가 되기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중위 투표자 입장을 측정을 하고 또 정부의 정책 입장차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국가 전문가들, 그러니까 정치학자들에게 각 정당들의 입장을 물어봐서 측정을 해요. 여러분 설문조사에서도 민주당과 미통당의 정책 입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설문조사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뭐 0점에서 10점 사이로 측정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입장인데 주로 정치학자나 정치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각 정당들의 이제 입장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당이 정부에 들어갔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정당이 A, B, C, D가 있고 A가 뭐 20%의 의석을 확보하고 B가 뭐 35%, C가 30%, C가 D가 15%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석을 확보했다면 일단 어느 한 정당도 다수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합정부를 형성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A하고 B가 연합정부를 형성했는데 A의 입장이 약 2점, 0점에서 10점 사이에서 0은 이제 진보, 10이 보수라고 하면 그리고 A가 2점에 해당되고 이제 B가 3점에 4점 정도 해당된다면 그러면 이제 A하고 B하고 의석 비율에 따른 비중 평균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됐다면 2 곱하기 0.2 더하기 그 다음 4점 4 곱하기 0.35 그냥 35%를 얻었으니까 나누기 그 다음에 이 두 정당이 얻은 의석의 총합은 0.2 더하기 0.35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정부 A와 B라는 정당이 참여한 연합정부의 이념을 이런 식으로 비중평균을 계산해서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정부는 좌파 정부죠. 5점이 중간이라고 하면 2하고 4의 비중평균이니까 좌파 정당.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유권자의 중위투표자 입장이 만약에
O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정부의 입장은 여기 별표 계산을 하지 않을게요. 근데 분명한 거는 O의 왼쪽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Government distance란 거는.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정부의 입장이 주기 투표자의 입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유권자가 이제 주기 투표자죠. 보통 유권자들. 이 보통 유권자의 입장을 잘 대변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Government distance가 멀면 멀수록. 그러니까 좋은 정부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유권자를 잘 대변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부가 아무래도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정부다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거버넌트 디스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합의제 민주주의일수록 정부의 입장과 주기 투표자 입장 차이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보터 디스턴스는 주기 투표자와 정부의 정책 입장 사이에 위치한 투표자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유권자들이 이렇게 분포해 있다면, 그리고 주기 투표자 입장이 여기 있다면,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 여기 있다면, 거버넌트 디스턴스는 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보터 디스턴스는 전체 유권자 중에 정부의 입장과 주기 투표자 입장 사이에 있는 유권자들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 대비 이 빗금친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그 다음에 커럽션 인덱스는 부패 지수, 한국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부패 지수를 보면 영향이 없고, 그 다음에 popular cabinet support는 뭐냐, 내각에 참여한 정당들의 득표율의 합.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에 참여한 정당들이 더 많은 득표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은 그런 정부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수제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이번만 해도 다수제에 이제 내각에 참여한 정당이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했는데 의석은 180석 정도 얻었죠. 그러니까 다수제 국가는 이처럼 다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 그러니까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이 정부에 참여할 수도 있죠. 특히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여당이 소수당일 경우에, 여소야대일 경우에도, 이럴 경우에도 정부가 그러니까 소수 여당도 정부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정당에 따라서 정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의제 민주주의, 특히 의회제에서는 의회 다수당이 먼저 정부를 형성하죠. 그러니까 의회 다수당하고 또는 의회 다수 연합하고 정부의 정당이 일치하죠. 물론 이제 소수 정부가 형성되면 그렇진 않지만 의회제에서도 그런데 대통령제에서는 여대 야소에서는 대통령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일치하지만 여소 야대에서는 대통령 정당과 의회 다수 정당이 일치하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내각에 참여한 정당들의 득표율의 합이 작게 나타나겠죠. 여소 야대에서는. 그 다음에 JS Mills Criterion은 뭐냐면 내각에 참여한 정당들이 과반수 득표를 차지한 기간의 비율. 그러니까 뭐 이 두 개념 비슷한 개념인데 JS Mills Criterion은 이제 기간을 측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뭐 별 하나짜리 또는 별이 없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내가 지금 레이파트 교수가 합의제 민주주의가 좋다고 제시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적인 근거들을 이렇게 지어나가는 이유는 합의제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물론 나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심정적으로 합의제 민주주의를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제 분석적인 이 엄밀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별 하나짜리는 그렇게 의미 있는 증거로 내세우지 않아요. 근데 이제 레이파트 교수가 물론 전 세계의 정치 제도를 이렇게 10개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걸 합의제냐 아니면 다수제냐 그렇게 나누고 그걸 또 측정해가지고 그리고 이 합의제 민주주의와 다수제 민주주의가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민주주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이론적인 시각은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정치학자 중에서 20세기 정치학자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가장 많이 인용되고 위대한 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옛날 분이라서 이런 분석적인 엄밀성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처럼 일반적으로는 이건 이제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하고 1대1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사이에 통제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대1 상관관계를 하나의 증거로 제시하지는 않아요. 그냥 다른 변수들을 다 통제하고 나서도 이 독립 변수의 영향력이 살아있는지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한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변수를 통제하면 약화될 수 있는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하고 합의제 민주주의하고 뭐 좋은 관계에 있다. 그걸 상관관계로 보여주는 거는 부족하고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일부 변수들은 내가 봐도 이론적인 근거를 금방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거버넌트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다수제 모형에서는 아무래도 양당 체제 다수제 모형은 양당 체제가 다수제 모형이고 그러면 두 정당들 중 하나가 정권을 잡기 때문에 의회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두 정당이 완전히 안으로 수렴하지 않는 한 좌 또는 우를 대변하죠. 그리고 중위 투표자는 중간에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거버넌트 디스턴스가 만약에 좌파 정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했으면 이런 이 정도 차이가 중위 투표자하고 좌파 정당하고 이런 차이가 발생하고 또 우파 정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했으면 중위 투표자하고 이런 차이가 발생하죠. 근데 이제 합의제는 아무래도 연합정부를 형성하니까 이렇게 좌파 정당 뿐만 아니라 뭐 중도 정당도 포함해서 이렇게 연합정부를 형성하면 아무래도 이 양당제에 비해서 이 세 정당의 평균이 정부의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중위투표자 입장하고 가까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내가 봐도 이제 금방 이론이 떠오르는 그런 변수들은 있어요. 이론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하고 이 변수하고. 근데 그 밖에 이 커럽션 인덱스 같은 경우는 왜 합의제 민주주의가 부정부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건 이제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정치 제도와 이런 여러 가지 지표와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사실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만 만약에 발견을 했다면 어느 하나도 논문에 게재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관계를 다 규명을 해야 되고 여러 변수들을 다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물론 이제 레이파트 교수가 뭐 이걸 일일이 수많은 변수들을 다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검증하려면 그거는 엄청난 분량의 논문을 또 작성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레이파트 교수의 목적은 그래도 합의제 민주주의가 이렇게 얼른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스캔했을 때 자세히 분석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일부 변수는 이제 나도 동의를 하고 좀 별표가 여러 개 있는 장수 돌침대 그런 변수들은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조금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챕터예요. 이 챕터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통제가 필요한 변수는 경제발전 정도예요. 그래서 합의제가 있고, 그러니까 합의제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합의제냐 다수제냐죠. 있고 여러 가지 종속 변수들이 있잖아요. 뭐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종속 변수도 있고 뭐 등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종속 변수를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이 정치 제도하고 그 다음에 레이파트 교수가 살펴본 여러 가지 이제 민주주의의 질에 관련된 지표들하고 꼭 통제해야 되는 거는 경제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패도만 해도 만약에 합의제 국가, 다수제 국가가 있고 부패도가 있다면 그러니까 경제 발전 아니면 경제 수준 한 국가에 만약에 다수제 국가들이 되게 경제적으로 덜 발달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덜 발달한 국가들이 이제 부패도가 높다면 그렇다면 이건 정치제도의 영향이라기보다도 이 합의제와 다수제 국가가 이 경제 수준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제 수준이 부패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관계는 이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이 레이파트 교수가 보여준 관계는 하나도 경제 수준을 통제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레이파트 교수가 이렇게 포함한 그런 여러 가지 국가들을 이렇게 보면 다수제 국가들을 보면 여기 이제 뉴질랜드하고 영국 같은 국가는 경제가 발전한 선진국이죠. 근데 여기 보면 뭐 보츠와나, 말라위, 그 다음에 자메이카, 뭐 바하마인지 그리고 뭐 트리티닌가 뭐 이런 국가들은 다 지금 후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이 다수제 국가들이 부패도가 높은 걸로 나타나면 그게 다수제 국가에서 부패도가 높은 것인지 아니면은 이처럼 후진국이어서 부패도가 높은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여기 보면은 선진국 이쪽에 있는 합의제 국가들은 이 인도만 빼고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다 유럽을 대표하는 그런 선진국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쪽 순문에서도 뭐 덴마크, 벨기에, 뭐 일본, 이태리 다 이런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 정도를 통제하지 않은 이런 단순 회귀 분석 결과, 즉 1대1 상관관계는 거의 신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내가 최근에 이러한 논문을 썼는데 권력 분산, 그러니까 권력 분산 제도라는 게 거의 뭐 합의제 민주주의죠. 합의제 민주주의가 뭐 민주주의에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여기 한국 민주주의라고 썼는데 꼭 이걸 일반화시킬 수도 있어요. 한국 민주주의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이제 논문을 썼어요. 아마 이 수업의 뒷부분에 이 논문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지금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이 마치 권력 분산이 권력 분산과 민주주의는 뭐 같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권력 분산과 관련된 게 예를 들어서 뭐 권력 분산을 초래하는 정치 제도 같은 경우는 뭐 다당제,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서 다당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뭐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말고 또 국민에게도 권력을 나눠준다는 그런 시각이죠. 그 다음에 뭐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권력 분산 중앙 대
지방의 권력 분산. 여러 가지 이제 다 이게 다 권력 분산과 관련된 제안들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런 제안들을 해요. 그러면 한국의 뭐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모순들을 없애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뭐 등등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주장들은 매우 이론적으로 엄밀하지 않은 주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직접 민주주의는 여러분 이미 살펴봤지만 대통령,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다당제는 소수 보호하고, 그러니까 다수 지배, 민주주의 원리가 두 가지가 있죠. 다수 지배와 소수 보호, 두 가지 원리가 지배하는데, 다당제는 이제 소수 보호 쪽에 더 무게를 둔 것이죠. 그리고 다수 지배는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시스템. 근데 국민의 다수가 지지한 그런 정부가 효율적으로 통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민주주의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또 이제 소수보호가 지나치면은 그러니까 입법적인 교착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수하고 소수가 있을 때 누가 더 나쁜 놈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수가 나쁜 놈이라면 다수제가 좋지 않은 것이죠. 근데 소수가 나쁜 놈이라면 오히려 소수가 좋은 다수를 견제하는 게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수를 보호하는 다당제가 항상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다수가 통치하는 그런 제도가 항상 좋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죠. 누가 다수하고 소수 중에 누가 국민을 진짜로 위하는지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권력을 분산한다고 해서 그게 더 좋은 건 아니죠.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은 뭐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거의 전과자가 3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지방의 어떤 그런 유지들이나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출마하고, 그리고 어떤 뭐 심지어 조폭들도 지방의회 그렇게 진출해서 지난번에 뭐 해외에 나가가지고 무슨 뭐 성매매 같은 것도 하고 온갖 추잡스러운 일들을 또 하고 다니잖아요, 지방 의원들이. 그렇다면 차라리 깨끗한 중앙 정부가 권력을 더 오히려 집중하는 게 낫죠. 만약에 중앙 정부가 깨끗하다면.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권력을 나누는 게 항상 능사는 아닌 거죠. 누가 더 깨끗한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지방 정부가 항상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이 권력을 분산하는 게 항상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권력을 견제하는 거죠. 권력을 나눠 먹는 거하고 권력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는 거하고는 다르죠. 근데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서로 견제하는 관계는 아니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견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해야 될 게 많고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인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권력 분산, 그러면 민주주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쓴 거예요. 이 권력 분산 제도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과연 민주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아까 레이파트의 분석 결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레이파트 교수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봤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질과에 관련된 변수만 살펴봤을 때, 그리고 이 모형은 지금 여러 가지 변수를 동시에 통제를 한 것이죠. 아까 레이파트 교수는 1대1 관계만 봤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변수, 경제 수준을 통제를 했죠. 지금 내가 경제 수준을 통제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회귀 분석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귀 분석 관련된 동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정의분이나 아니면 여선을 듣지 않는 학생은 따로 관심이 있으면 들어보세요. 뭐 관심이 없으면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민주주의 지수 하고 이 권력 분산, 여러 가지 권력 분산 제도들을 살펴보면 거부권 행사자,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자에는 이제 정파적인 거부권 행사자하고 제도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파적인 거부권 행사자는 정부에 참여하는 정당들, 제도적인 거부권 행사자는 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그 의회의 경우에 상원, 하원, 또 지방정부 이제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거부권 행사자의 수를 측정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 결과를 보면 거부권 행사자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민주주의가 발전하느냐? 별표가 없죠, 여기.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거부권 행사자하고 민주주의하고는. 그 다음에 다당제, 실효의회 정당의 수. 이것도 별표도 없고 또 마이너스 심지어. 그리고 또 연방제도. 이건 이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죠. 연방제도는 중앙과 지방과의 권력 분산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심지어 마이너스잖아요. 오로지 민주주의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1인당 GNP, 경제 수준, 매우 강한, 신뢰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변수를 통제하지 않고 이 변수들이, 이 세 변수들이 종속 변수하고 1대1 관계만 이렇게 봤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이 변수를 통제하지 않아도 영향력이 없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내가 레이파트 교수의 그 결과를 설명할 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이유가 그 분석 자체가 굉장히 엄밀하지 않은 분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지수, 자유도, 한 나라가 얼마만큼 한 나라의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자유를 영위하는지, 뭐 자유라고 하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동의 자유, 여러 가지 자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한 지수예요, 이게. 이것도 역시 별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예요. 권력 분산이 일어날수록, 물론 이제 별표가 없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관계가 있는 거는 경제 수준. 그 다음에 부패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별표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권력 분산 정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민주주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세 변수하고. 물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예를 들어 여성의 정치 참여, 이제 여기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아무래도 정치적인 소수인 여성이 의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근데 이 민주주의의 질이나 아니면 자유도, 그다음 부패 정도는 도대체 왜 이 권력 분산이 이들 변수와 무슨 이론적인 관계가 있는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 표가 보여주는 것은 레이파트의 경험 분석 결과는 그닥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권력 분산 제도는 한국 민주주의 또는 그냥 민주주의 일반에 무엇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내용은 거부권 행사자 강의, 그 다음 강의가 거부권 행사자 강의인데 이거 끝나고 나서 다다음 주나 아니면 뭐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거부권 행사자 이론을 먼저 강의하고 그 다음에 권력 분산 제도는 민주주의에 무엇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 논문을 조금 심층적으로 우리가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